아파트 분양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앞으로 주변 아파트 분양권 가격에 맞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건가요? 언제 구매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역은 아산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테슬라 아세요? 테슬라가 자동차를 팔잖아요. 근데 이 테슬라가 재밌는 게 뭐냐면 시가로 팝니다. 무슨 광어회도 아니고 시가로 팔아. 보통은 이제 현대차나 이런 것들은 5천만 원 이렇게 딱 소비자 가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딜러가 이제 좀 깎아주죠. 좀 뭐 얼마 깎아주고 할인 붙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실제 가격은 뭐 5천인데 뭐 현실적으로 뭐 4,300에 사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시가가 아닌 거지. 그냥 할인가인 거고 테슬라는 그냥 시가로 팔아. 그래가지고 야 요즘 물량이 적다 그러면서 시가가 올라가. 방어회 같은 거지. 방어회. 뭐 이렇게 제철 만났어 그러면 막 올라가. 그래가지고 예전에 어땠습니까? 테슬라를 살라고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내가 5천만 원인 줄 알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5,500, 막 6천으로 올라가 버려. 싫으면 사지 말고 우리 물량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네들이 장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신차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중고차가 같이 뛰어요. 너무 신기한 거죠. 이 신차를 시가로 파니까 옆에 이제 중고차가 상대적으로 잠깐만 신차가 5천인데 내가 4천 불렀었는데 신차가 500 뛰었어? 야 그러면 중고차도 한 400은 뛰어야지 하면서 갑자기 시세들이 같이 올라가요. 이게 지금 분양시장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이라는 게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신규 공급가가 물가 상승 때문에 올라버리니까 올라버리죠. 이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원가라는 거는 상승해 버렸으니까. 그러면 공급이 잘 안 될 것이고 그리고 공급이 되더라도 비싸게 팔 수밖에 없으니까 신차가 나왔는데 가격이 예전보다 비싸져 버렸어. 그러면 이제 구축들 이 중고차들도 야 그럼 뭐 나도 같이 뭐 좀 올려야지 라고 하면서 물가를 해지하는 거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해지한다는 거는 경제가 꾸준히 이게 성장하는 그런 나라일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해지가 된다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반대로 경제가 막 꼬꾸라져요. 경제가 막 꼬꾸라지고 뭐 물가는 올라가는데 뭐 경제가 막 무너져 붕괴하고 그러면 당연히 기존의 중고차 가격도 같이 떨어지는 거지만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어쨌든 꾸준히 한다고 하면 뭐 지금 예측으로는 올해도 한 2% 중반 정도 성장하고 내년에도 한 2% 중반 정도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꾸준히 GDP가 성장한다고 하는데 물가는 올라버렸고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가 더 비싸진다면은 이거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천천히 인플레이션이 계속 구축에 반영이 되는 거죠. 임대차 보호법 2+2 전세 끝나고 재계약 시기가 돌아오는데 부동산 매매가나 전세가에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전세가가 높아지죠. 2+2가 혜택이 아니라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2년을 그냥 더 사는 거 같은 시세로 더 살기 때문에 나는 이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4년 차에 어차피 오른 거를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2+2는 그냥 4년치 시세 상승을 2년에 나눠서 내면 그래도 내가 조금씩 올려주면서 좀 충격이 좀 덜할 텐데 계단식으로 올 텐데 밀어놨다가 한 방에 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어떤 타이밍을 잘 맞추는 소수들한테는 혜택일 수는 있어요. 막 전세가 급등할 것 같은 시기에 잠깐 한 2, 3년만 나는 남의 집에 살고 뭐 다시 돌아와야지 뭐 이런 사람들 뭐 아주 전략적인 사람들은 뭐 그거를 혜택을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일반적인 국민들한테는 이건 혜택이 아니고 그냥 4년치를 한 방에 내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년 동안 그냥 한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거주 안정성을 주는 거 아니냐. 뭐 이거는 뭐 일부 동의는 됩니다. 근데 그럴 거면 그냥 계약을 4년을 해야지 왜 2+2를 해가지고 서로 소송하고 대법원까지 가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인 거고 뭐 4년은 살게 하지만 시세대로 올려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거주 안정성만 확보를 하든지 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뒤로 미루기를 하는 거고 뒤로 밀어놓은 다음에 4년 뒤에 한 방에 내라는 거. 그리고 중간에 뭐 분쟁을 해서 서로 싸우라는 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계속 혼란이 오는 건데 이 혼란이 오는 거를 지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왜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왜요? 그냥 같은 돈 내고 그냥 4년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너무 단순화된 생각인 거죠. 그래 봐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니까. 어차피 4년 뒤에 시세가 오르면 다 내야 돼요. 그게 지금 돌아오는 거죠. 2020년 8월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7월에 계약하신 분들 말고 한 9월, 10월부터 막 본격적으로 계약들을 하셨을 텐데 그러면 올해 9월이니까 현재 기준으로 집주인들이 나가주세요라고 통보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2020년에 전세를 들어갔으니까 2020년 전세랑 지금 2024년 전세가를 생각해 보면은 오른 지역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내가 뭐 무슨 이득이 있었냐 이거죠. 물론 뭐 올려줄 돈을 내가 잘 주식으로 굴렸다거나 아니면 뭐 그걸 가지고 뭐 어떤 걸 뭐 사업을 했거나 뭐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웬만한 분들은 뭐 그런 것들을 잘 안 하시니까 결국에 이건 그냥 조삼모사 정책에 불과한 것이죠. 아까 말한 대로 주거 안정성을 4년간 확보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럴 거면 2+2가 아니라 그냥 4년을 해야지. 왜 중간에 +2를 넣어가지고 그 쿠폰을 쓰네 마네 해가지고 유효기간이 언제네, 이거 써도 되네 안 되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변호사를 써가면서 소송을 하게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참 문제가 많다. 이 법이라는 건 되게 심플하고 그냥 단순해가지고 뭐 정말 초등학생, 뭐 중학생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모두가 똑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잘 이해도가 떨어져도 이건 너무 그냥 심플하잖아. 단순한데. 특히 주택 같은 필수제에서는 명확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뭐 바뀌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집주인이 4년 뒤에 전세 올리는 건 제한이 없나요? 4년 뒤에는 시세대로 당연히 사는 거죠. 아니면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2년 살고 시세대로 올려주든지 뭐 4년 살고 시세대로 올려주든지 사실 어차피 올려주는 건 마찬가지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제한을 둘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냥 민간의 돈 거래입니다. 임대인도 국민이고 임차인도 국민이고 둘 다 그냥 개개인의 그냥 사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격 제한이라는 걸 두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공공주택이면 당연히 가격 제한을 둘 수 있죠. 뭐 국가의 세금으로 지어가지고 국가가 세금으로 손해를 보전하겠다는데 뭐 어쩌겠어. 근데 이거는 누구 한쪽의 편을 들므로써 다른 한쪽의 손해를 보라는 그런 정책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합의가 되려면은 이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의 어떤 혜택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2+2는 그런 게 없어요. 사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 때 그 취지를 설명한 거죠. 공공의 이익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4년 정도는 사람이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법을 4년으로 하라니까. 왜 2+2를 해가지고 서로 싸움을 붙이냐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재산권을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는 거는 거부할 수 없다. 그럴 거면 그냥 4년 하자고. 그게 서로 싸움이 안 나는 거죠. 집주인은 들어가야 되는데 임차인은 너 실거주하는 거 아니지 하면서 서로 싸움 붙이는 법을 왜 만듭니까? 공공분양 청약은 어떻게 보세요? 공공분양은 지금 민간 분양보다 훨씬 더 실적이 처참합니다. 민간 분양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추세지만 착공도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공공은 착공이 더 안 되고 있어요. 공공분양이 착공이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하죠. 기본적으로 공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민간, 그러니까 싸제죠. 싸제 대비 뭐가 됐든 혜택을 좀 줘야 돼. 조금이라도 더 싸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뭐 이득을 좀 덜 남겨야 되고 약간 이런 것이 있죠. 공공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요즘같이 사업성이 가뜩이나 안 나오고 이 공사가 가뜩이나 하기 힘든데 공공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더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공공 분양 같은 것들을 노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나마 뭐 분양가 또 상한도 좀 걸리기도 하고 좀 싸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걸 노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품 생산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물건이 싸게 나오면 내가 뭐 이렇게 경쟁을 해서라도 가져갈 텐데 그냥 공장에서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뭐 기약 없이 또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뭐 그냥 보조적인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건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공공분양 청약 뭐 특히 뭐 저는 어느 동네에 살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몇 년 살았고요. 저는 여기 뭐 지금 세팅을 다 해놨는데 이게 약간 뭐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데 언젠간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 지금 뭐 3기 신도시도 보면은 대부분 한 2, 3년 이상 최소한 2, 3년 이상 다 딜레이 되려고 하는 것 같고 뭐 27년, 28년 입주 한 해 만에 뭐 이러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분위기가 착공하기 좋은 어떤 시장 상황도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기다리다가 뭐 2기 신도시처럼 그냥 저는 몇 년 안에 들어가서 살 줄 알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뭔가 하나에 올인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0세 예비 부부입니다. 맞벌이로 월 900만 원 정도 벌 것 같은데 어느 정도를 최소한 저축하는 게 맞을까요? 이거는 약간 질문이 반대로 됐죠. 900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부부가 최소한으로 쓸 수 있는 생활비가 얼만가를 반대로 생각해 보시고 그거 쓰고 나머지는 다 저축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뭔가 저축에 대해서도 제가 최대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900 정도 벌면은 한 500 써도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900을 벌든 9,000을 벌든
최소한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으로. 그래서 언제 부자 되고 뭐 언제 뭐 돈 써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선 지금 젊을 때고 이제 사회생활한 지 뭐 그리 오래 안 됐으면은 최대한 좀 시드머니를 빨리 많이 모으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번다고 해가지고 많이 써도 된다는 법은 전혀 없고요. 내가 잘 버는 거랑 상관없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어찌됐든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게 좋으니까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다. 그래서 반대로 예비 부부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모여가지고 우리가 주택도 최소한으로 가고 생활비 같은 것들도 최소한으로 좀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지를 거꾸로 생각해 보시고 남는 돈 다 저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퍼센트로 어느 정도 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최소 50% 이상 저축하시고요. 한 900 정도 버시면은 한 60% 이상 저축하셔도 전혀 문제 없지 않을까. 월급이 얼마인데 이 정도는 써야죠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약간 좀 그 개구리가 올챙이 생각을 못한다 이런 말을 뭐 굳이 제가 붙여보고 싶은 게 왜 그러냐면 내가 대학생 때도 그러면 900 벌었냐고. 내가 대학생 때도 500 벌었어? 아니잖아요. 내가 대학생 때는 용돈 뭐 30, 40, 50만 원 가지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회사를 들어가 가지고 회사에서 나한테 월급을 좀 준다고 하니까 내가 뭐 대단한 사람으로 갑자기 환골탈태한 것처럼 갑자기 나의 소비 기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단 말이야. 근데 나라는 사람은 사실 10년 전이나 지금 전이나 같은 사람인데 이게 내가 소득이 늘었다는 거 그런 어떤 변화 하나 때문에 나에 대한 기준이 엄청나게 높아져 버려요. 나는 원래 이 정도는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나라는 사람 원래 이 정도를 써도 되는 약간 그런 존재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그 대학교 다닐 때 용돈 막 3, 40만 원으로 살 때는 학식 먹고 야, 학식도 맛있다. 그리고 학식이 너무 지겨워. 그러면 앞에 나가서 막 2,000원, 3,000원짜리 분식 먹고 하면서 맛있게 먹었어. 근데 이게 회사를 딱 들어가면서 월급을 한 2, 300만 원 딱 주더라고 처음에. 거기다가 막 강남역에서 막 출퇴근하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딱 이제 한 3, 4만 원짜리 밥도 먹고 하는데 어색하지가 않아. 돈이 남아. 조금 썼더니 다음 달에 월급 또 줘. 야, 내가 이 정도는 써도 되나 하면서 그렇게 몇 달 살아버리니까 어느 순간 야, 학식 같은 걸 어떻게 먹냐. 야, 무슨 2,000원, 3,000원짜리 야, 좀 더 비싼 거 먹어. 자기도 모르게 바뀝니다. 올챙이적 생각을 못 하는 거지. 고작 2, 3년 전만 해도 학식 먹던 놈이 갑자기 월급 2, 300 받는다고 비싼 거 먹게 되더라. 저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얼마나 쓸 수 있냐. 저는 최소 생활 비용이 이 정도예요 라는 것도 다 자기가 정한 그냥 자기의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낮출 수 있으면 낮추는 게 좋아요. 아니 그래도 저희가 뭐 한 월 한 500 버는데요. 뭐 그래도 오피스텔 뭐 한 월세 한 100만 원짜리 살아야죠. 이런 식으로 왜 자기 스스로 그렇게 기준을 정하냐 이거죠. 낮출 수 있으면 낮추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14주택 아파트 많이 모으고 버티기 잘하고 있습니다. 50주택까지 파이팅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기는 하는데 14채에서 멈추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대가 변했다. 제가 다주택을 하라고 한 거는 지난 정권이 들어오기 전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난 정권 들어오기 전에는 다주택을 해도 좋았어요. 근데 2017년 이후로는 다주택을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있는 것도 팔아야 되는데 뭔 지금 다주택을 해. 그 정도 하셨으면 됐으니까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지금은 얘네들이 아무리 좋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지금 세법이나 아니면 어떤 그 정치 지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똑같은 금액의 한 채나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것 대비 쪼개놓는 순간 세금도 많아지고 리스크도 커지고 지금 임대차법 같은 것들도 임차인한테 너무 많이 좀 유리하게 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이게 뭐 다시 원상복구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제가 뭐 한 10년 전에 말했던 것처럼 다주택을 해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다주택이 1주택보다 언제나 항상 always 좋은 거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시절에는 다주택이 좋았던 것이고 제도와 세법이 다 바뀌면 그 바뀌었을 때 맞춰서 또 투자를 바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대가 변하는 거에 맞춰서 투자 전략도 바뀌는 것이고 예전에는 다주택이 좋아서 저도 다주택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다주택을 많이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굳이 늘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예전에 한번 샀으니까 나는 절대 안 팔 거다.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거를 했기 때문에 이 논리가 절대적으로 맞아라고 해서 그걸 굳이 막 고수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수를 더 늘리려고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